안녕하십니까. 명교육학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교육학 논술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도 이 교육학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갈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정말 뭐 대학 4년 내내 뭐 지속적으로 글을 써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특별히 뭐 인문계열 분야라고 해서 논술을 갖다가 더 잘 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주로 뭐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응용 학문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클 거고,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석사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저 보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야, 글 잘 쓰겠다. 근데 물론 글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은 조금은 덜하겠지만 뭐 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글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이제 글 쓰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쭉 뭐 1000자, 1500자를 갖다가 쓰는 그런, 특히나 이 임용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교육학 논술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글쓰기보다는 훨씬 더 쉽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다른 글쓰기의 경우, 다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유형보다는 사실은 좀 깊이도 좀 있어야 되고, 글을 갖다가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이제 독특함, 그 일정 정도의 필력,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임용 교육학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요령만 잘 획득을 하고,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글쓰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준비하기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육학 논술의 특징. 교육학 논술의 특징.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학 논술은 글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험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 글 실력 없는데, 글 쓸 자신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교육학 논술은 논술을 가져간 극강의 암기력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요 분야는 한마디로 이제 분석적 배점법이 적용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4점, 3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components, elements, 그 구성 요소를 쓰기만 하면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문, 문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비논리,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비문과 비논리가 통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비판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예. 논리적 판단력 필요 없어요. 종합적 사고력 필요 없어요. 자, 비판 능력, 논리적 판단력,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이것들을 갖다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논술인데 안타깝게도 임용 교육학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참 다행이에요. 예, 시험 치르는 입장에서 참 다행이에요. 아마 그 논술을 통해서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은 그 시험이 훨씬 더 어렵죠.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고 분명히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 문제의 그 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교육학 논술. 이거 2020학년도 시험 문제인데요. 이렇게 큰 문제를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주어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적시해서 그 수험생들한테 요구하는 세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시 제시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정형화된 틀이 됐죠. 자, 그래서 문제의 어떤 형식 자체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가 각각 얘기하는 좀 전에 보았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주요 의견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기획안 또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정리된 어떤 문서 아니면은 어떤 발언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로 A, B, C, D 보통 그 어떤 장면을 아니면 어떤 문서의 그 각각을 보여주고 따라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봐왔던 것처럼 A, B, C, D 4명의 교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부적인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을 조립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그래서 수험 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좌표를 찍는 거예요. 아, 어느 분야, 주로 나오는 분야. 올해는 어떤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어떤 분야가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주제들을 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짝짓기예요. 특히 이제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큰 주제 밑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학교 문화 등등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20학년도 문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세련화된 문제로 보여져요. 사실 2020학년도 문제와 같이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암기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 분석적 배점법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나름 그걸 갖다가 이제 짜맞추는 구성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0학년도 문제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름 교육학 논술에 임하는 학생들한테 적절한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출제 패턴의 변화인데요. 출제 패턴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하나의 이제 완성된 어떤 형태,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14년도 상반기 때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 자체가 이제 얘를 갖다가 파악을 잘 해야 이 큰 문제 파악을 잘 하고 재심과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써야지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은 특별히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쓰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논술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쓰긴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큰 문제하고 재심하고를 비교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배점이라고 얘기를 되는 것은 어디 얼만큼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큰 문제와 재심을 갖다가 읽고 거기에 따라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배점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답안을 작성해도 됐는데 2015학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문제 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논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눠주고, 이건 2019학년도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간성적 실천이라고 이제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크게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 이렇게 요 주제 밑에 요런 것들 4개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이 있고요.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점인데, 사실 2019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냥 요것만 보고도 그냥 답안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시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이 논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샵 1, 2, 3, 4만 읽고 그냥 답안을 구성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앞서서 2015학년도 하반기부터 2019학년도 문제까지는 이런 성격이 좀 강했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제와 연결했어. 그래서 이 큰 문제에서 제시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론이든지 결론에 반영이 돼야 돼요. 저 얘기가. 자, 근데 이제 2020학년도는 이제 조금은 이제 더 성숙한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어쨌든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논술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제시돼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특기할 만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A 교사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것만 봐도 쓸 수 있지만, B 교사가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고 분석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교사가 얘기한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요것만 보고도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타인과 오웬스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갖다가 읽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D교사가 우려하는 이 문화유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 기문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명칭 쓰고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개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시문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개선은 교사의 반성력 실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2019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별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별도예요, 별도. 그런데 2020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정착 수업, 그 다음에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토의식 수업하고 연결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구조를 갖다가 조금 더 정교하게 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보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다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철학의 어떤 측면이라든지 교육 평가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교육학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극강의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떤 주제에 따른 조금 더 분석화된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 교수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교수학습이론을 갖다가 얘기하신 분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그렇죠. 아이즈너 같은 양반이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2020학년도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문화예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수학습 방법론 평가 이런 쪽에 또 연결 지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2020학년도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이제 구조짜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구조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안 구성의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논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괄적 평정법, 대학 수시모집 논술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총괄적 평정법이고 행정무식 2차 과목들이 바로 이제 총괄적 평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와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 분석과 현안 분석을 하고 대안을 모색을 하고 대안 모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비판도 가하고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갖다가 찾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진술을 하면서 서술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보통 총괄적 평정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도 그렇게 내고 보통 그렇게 짜여집니다. 그런데 임용교육학 논술의 구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근데 아까 봤지만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론에서는 가령 토의식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쓰겠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것을 갖다가 회상, 인출을 하는 거죠.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그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썼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본론에 제시된 것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서론과 결론을 동일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서론에 썼던 내용을 결론에다가 연결져가지고 결론처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서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내용 말을 갖다 조금만 바꿔가지고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육학 논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 쉬워지죠. 연습하면 돼요. 연습. 정말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글 쓰는 방법을 갖다가 딱 고정화시켜가지고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렇게 문장 구성을 하는 연습을 갖다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답안지 이제 구성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글쓰기에 이제 유의할 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주어하고 수어하고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이겁니다. 짧은 문장 쓰기, 간결체로 써야 되는데 많은 체로 쓸 경우에 중간에 그러니까 주어 있고 뭐 목적어 있고 형용사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동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중간에 헷갈리면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수로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 우리나라 말에 있어가지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간결체예요. 간결체로 말합니다. 자, 영어나 아니면 뭐 프랑스어나 뭐 러시아어나 이런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 다음에 바로 이제 동사, 수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수어가 나와서 거기에 성수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싹 드러나잖아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어만 딱 보더라도, 동사만 딱 보더라도 그냥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게 이 동사 안에 다 함축이 돼 있어요. 독일어? 에데스 댐댐 우리 이제 외웁니다. 그런 거 보통 이제 외워요. 그런 걸 왜 외우냐면 성수격이라고 하는 게 이 수에 따라 쫙 다 바뀌어요. 아예 이 형용사 자체에 명사하고 연결돼가지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막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다 나오고 어쨌든 주어하고 수어가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앞쪽에 거의 다 담겨요. 뒤에 목적어 보호를 갖다가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꾸미말을 갖다가 구 아니면 절로 해가지고 계속 붙여주면 돼요. 영어 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냐면 그렇죠. 수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래요. 앞쪽에 쫙 얘기에다가 수어만 쫙 바꾸면 능동도 될 수 있고 수정도 될 수 있고 과거형도 될 수 있고 미래형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하고 수어 가운데 많은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들을 갖다가 끊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간결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실수를 저지르는 게 이렇게 이제 주어가 만연체를 쓰다 보면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은느이가와 하다와 게다를 갖다가 사실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글이 길어지잖아요. 하다로 쓰는 게 맞는데 되다로 쓰는 경우가 있고 되다가 맞는데 하다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점수 깎을 수밖에 없어요. 안 깎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냐면 이제 컨퍼런스를 집어넣는데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깎아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암기 잘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가지고 점수를 깎아야 되나 안 깎는 분들도 있지만 깎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적어도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글을 갖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이거는 페널티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결처를 써야 돼요. 자, 그다음 과장된 꾸미말을 갖다가 쓰지 말 것. 매우, 무척, 크게, 엄청 대단히. 여러분들 교과서들 한번 보세요. 교과서들. 많은 교과서들이 이렇게 과장된 꾸미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장들이 길어져요. 호흡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장된 꾸미말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교과서들은 사회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쾌해야 돼요. 명쾌.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감정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명쾌한 정교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꾸미말들이 과정된 꾸미말들 그것들을 방해해요. 자, 이런 거 안 쓰는 글쓰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세요. 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외우는 암기를 갖다가 방해하기도 해요. 많이 방해합니다. 많이. 자, 과정의 꾸미말은 어느 때 써먹느냐? 이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 있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장에 가셔서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안 풀려. 그때 써먹으세요. 과장된 꾸미말. 그때 써먹으십시오. 근데 될 수 있으면 과장된 꾸미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방법. 간결히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돼요. 과장된 꾸미말도 없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